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보강한다곤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또 뉴스앤 이슈 취재 결과 첫 재판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함께 나눌 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또 없소라고 할 만할 정도로 지금 백방으로 아마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죠. 그런데 워낙 유영하 변호사 때문인지 정말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력을 탄탄하게 갈궜던 분들은 전혀 가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유영하 변호사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한 대응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는 수사고 네.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아예 달라져요. 일단 수사 기록만 해도 12만 쪽 정도가 됩니다. 지금 최명성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둘이 사실상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네. 뭐 이명재 전 청와대 민정특보 같은 경우 과거 이제 검찰총장 출신인데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위 법관 출신을 이제 변호사를 좀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망에 어떤 분이 올랐는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인사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섭외를 해야 하는 그 변호사는 오히려 지금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변론 체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하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변호인단 체제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는 한 네. 지금 시점에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독대와 모든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변호사들의 역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정도의 뭐 소위 역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든 게 차단되면 사실 이게 뭐 비용을 많이 받고 들어가는 그런 또 어찌 보면 임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소위 하는 거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거기다가 뭐 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뜻 응할 변호사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변호인단에 대한 체제 전반을 바꿔야지 뭐 누구를 추가할 분위기로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변호사로는 나도 있어라고 바다 건너서요. 김평우 변호사 경우에는 헌재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고성을 지르기로 유명을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순교자다라고 하면서 무고를 주장하는데 이분이 혹시 좀 내가 변호인으로 조력을 보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평우 변호사의 이렇게 합류를 네. 꽤 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방금 백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우리 같은 무리한이 보더라도 12만 쪽 그 많은 양을 일일이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하고 검토만 해서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도 따고 짜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협의도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5명 이상은 변호사가 있어야만이 재판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책을 지금 지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순교자다. 네. 말하자면 한국에서 무고를 해가지고 정말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네. 보면 대통령 수하에 있는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건 반역행위다.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그러실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뭐 태극기 집회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조금 주말에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본인이 그런 법리에 가장 권위자라고 하고 뭐 헌재 재판관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 정도로 자기 법적인 그런 권위와 그런 실력을 주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들어와서 1차 돕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사실 박 전 대통령 미국까지 입장에서는요. 가서요. 네. 김평우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류를 만약에 김평우 변호사 합류를 원했으면 이번에 수사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김평우 변호사 독자적으로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말이 박 전 대통령의 속을 시원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건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나마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되는 재판이라고 하면 지금 이 형사재판은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면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은 사실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김평우 변호사의 지금 이런 말을 기분 좋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거는 본인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아니, 미국까지 가셔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속은 후진국 중에서도 상후진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교포분이나 아니면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이나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뭐 김평우 변호사는 자기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네. 판단으로 자기의 분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이런 네. 개인적인 판단, 뭐 개인적인 평가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는 정말 만약에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박 전 대통령이 이 사법적 판단의 그 과정에서 네. 조금이라도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아주 정면으로서 맞서가지고 한번 마치 이제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그런 각오로 나서시니까 앞으로 오히려 저런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여론을 말이죠. 오히려 네.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 점에서 저는 참 걱정이 되네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의 어떤 조력이 내가 뭐 여기서 법률적으로 다투어가지고 내가 빠져나간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죄를 경감받겠다든 그 차원이 아니고 나는 나의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그건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통치자로서 했던 내 행위는 기업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네.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저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절대로 아마 그거 가지고 다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진실 주장만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본다면요. 새로운 변호사를 이제 만약에 선임한다? 그분이 새로 선임하는 희망하는 이 변호사라도 네. 유영아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내가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아니, 말씀하신 예. 부분이 오늘 뉴스앤이슈 취재에서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단 만났을 때 내가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닌데 왜 모르냐고 하냐. 그리고 미르 K재단도 출연금이지 뇌물이냐라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반문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특검 결과까지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MBN이 아마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변호인단 면담 과정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영아 변호사가 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조언을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한 일인데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다. 네. 이런 그 취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유영아 변호사가 그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거의 전담하고 책임지면서 네. 이 검찰 수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소되고 나서 향후에 법정에서 아마 이렇게 전개될 법리 다툼에서도 이런 식의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이,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법정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 고수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도대체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어떠한 그 가능성과 희망도 안 주어진다. 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유영아 앞서 백성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유영아 변호사 체제로 법정 아마 그 공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유영아 변호사의 노선대로 가다가 결국은 그 시중 말로 얘기하면은 형량만 더 가중되는 그런 결과 더 네.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아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짧게 네. 한 가지만 더 보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그 김평우 변호사 문제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하극상, 반역, 쿠데타, 순교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는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검찰, 국회, 법원, 언론까지 다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네.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국내 언론들이 이분을 이렇게 뉴스 밸류를 줘서 취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는. 네. 이분을 왜 우리가 취재해서 여기에 전파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제는 좀 안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 이제 첫
재판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취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영아 변호인도 옆에서 충분히 다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는 재판을 미리 상상해 본다면 말이죠. 사실 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수사 기록 자체가 12만 쪽 정도 되면 그거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대응 논리를 세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노릇인데 일단 재판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한번 열립니다. 그건 아마도 5월 9일 대선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변호인만 나가서 네. 앞으로 어떻게 공판을 진행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유리한 증거자를 내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증인을 부르고 그건 이제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재판장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은 무고하고 혐의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둘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공판 준비기일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첫 재판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이시라면 지금쯤이면 변호인단 체계 자체가 좀 변경이 돼서 변호인단도요. 원래 이렇게 대형 사건이 되면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변론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해야 될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고 네. 서면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변호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재판 대응의 박 전 대통령의 뜻처럼 그렇게 모든 재판에 올인해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의 경우에는 11명, 12명, 10명 넘게 화려한 멤버가 포진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거의 혼자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공판 중에 하나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인선 전 장관이 그동안 국감에서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의 조력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법정에서의 논리는 장관은 조직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 섰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18번 물었던 그 상황도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선 전 장관 측 오늘 공판에 의하면 당시에 목일매일만큼 참담한 상황에 이 직원들이 회식 때 장관님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렇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전략일까요? 이 전략은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현재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조윤선 장관이 어쨌건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깊숙이 개입하진 않았고 나중에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문체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어떻게든 이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이렇게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용주 의원이 열몇 차례 호통을 쳐서야 좀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했던 이유가 문체부를 구하기 위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유 좀 회식 때 이제 장관님 힘내시라고 구호도 좀 외치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고의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위기에 빠져 있는 문체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숨겼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재판을 다퉈봐야 실의가 없으니 이제 양형 단계로 어떻게든 조윤선 장관이 최소화 개입했고 문체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변호인 측에서 계속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네. 논리를 예상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조인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우리는 빠지고 당을 움직여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협파돼야 함을 알렸다는 그 정황 증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힘 있는 장관이 왔고 또 말하자면 문체부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보호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어떤 변론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지원받은 명단도 있고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문체부는 빠지고 네. 당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꼭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일종의 물타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문체부 국장이 그 관련 국장이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매우 당혹해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준호 정무수석이 이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 업무 인계 인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인수인계요.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갖고 새로 정무수석 됐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관하다 정무수석. 그랬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상당히 얼굴이 경직됐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장관이 아니 정무수석이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박준호 전임 수석이 이거 VIP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니까 그대로 수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하, 네.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것을 문체부에 전달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문체부라든가 조 전 장관이 어떠한 네. 재판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그런 사항을 투집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네. 최전선에서 질책을 받은 장관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특검은 대국민 사과도 거절한 게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조윤선 장관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그 후에 뭐 이게 그 PC의 서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갈아 끼운다든가 네.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위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가 앞서 우리 이제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임기하면서 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웬만한 수석이나 장관들이 청와대 관심사항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덤벼들기는 쉽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정도로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화려하게 이렇게 등극해서 좋은 아마 요직을 거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양심에 좀 꺼리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흔적은 많이 증언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정말로 뭐 그렇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에 비추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사과를 요청했을 때 사고가 터지고 했을 때는 아마 본인이 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했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아마 참작이 됐을 텐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고 뭐 난감해만 했다는 증언만 나올 뿐이니까 네.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 책임으로부터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쉽게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조 장관의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몽테 크리스토 백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주인공이 탈옥해 복수하는 내용. 물론 이 내용을 익혀서 실행하자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심모 원료가 깊을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혹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일로 끼니를 때운다는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한 걸 보면 뭐 굳이 보석을 신청해서 이 현장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 전 장관을 또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네. 문체부가 그 일을 마지막 차라리 이걸 당에다 넘겨버리자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하느냐는 네. 그런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지금까지 전개된 걸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했다든지 네. 이 일을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직 장관으로서 청와대 정면으로 그럼 청와대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거고 자신이 떠안았던 책임을 가능하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폴더를 보내자고까지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보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이 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과연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신문을 해도 되는지 옛날에 말이죠. 2차 대전 때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일본군 대장이 싱가포르를 함락할 때 네. 퍼시발 영국군 사령관 퍼시발 중장한테 뭐라고 했냐 마지막 편에 예스카 노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분도 아까 보니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 뭐 약간 격가지지만은 청문회 문화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보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구치소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조직을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변론의 논리를 듣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장관이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피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변론 전략이 어차피 못 피해 나가면 형량을 줄이자거든요. 형량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주도적으로 개입은 안 했다. 문체부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석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석 신청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구치소 들어가자면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구치소 적응 안 되면 다 보석 신청하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이 정말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거는 객관적인 진단 자료들이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게 나와서 도저히 그거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뭐 구치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 병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귤로 끼니를 때우고 구치소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 지금 그나마 받고 있는 약간의 동정론마저도 전부 비난 가능성으로 이제 국민들이 비난의 수위가 더 올라갈 상황이라는 거는 조 전 장관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잘 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정말 병이 나서 도저히 구치소 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보석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 공판이 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정농단에서 함께 조력자였다가 이제는 슬슬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그 당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급조했을 때에 사실 현판식이나 그런 거 참 화려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재단 참석자가 아니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미르재단 명칭부터 이사진 구성 모든 걸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논리를 펼쳤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판식 같은데 뭐 재단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부 다 기업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만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순희 씨를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 강압적으로 했지만 어쨌건 한류 확산과 문화용성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업들을 좀 다소 강압적으로 강제로 설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 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이 해결 방안 내놔라라고 재촉을 했고요. 그런데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자라는 방안을 VIP, 이 VIP라고 하면 당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죠. 그분도 똑같은 안, 해산 후 통합까지 구체적인 제시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네.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당시 네. 말하자면은 그 재단의 사무실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순실 씨한테 해서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그 근방에 삼성동 그 인근으로 뭐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네.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그 현판식까지도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현판식까지도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상당히 이 뭐 앞으로
이슈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또 안종범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경련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봐라. 그동안까지는 뭐 이승철 씨도 결국은 안종범 씨 그 지시를 받아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네. 문화융성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입장을 바꿨지만 어쨌든 정경련 쪽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한다면은 이걸 통합해갖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버리면 좀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VIP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빠져나가고 네. 이 문제를 좀 가량칠까 했는데 그게 딱딱 뭐 이렇게 서로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중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냐라는 고리를 오늘 계속 특검이 물고 늘어지는 모양이에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는 생소할 2014년 9월 이 날짜가 오늘 적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구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인데 당시 뉴스에서는 여러 대기업 회장단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젠 창조혁신 그리고 기업들의 많은 조력을 받아서 가는 자리로 기억됐습니다만 잠깐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까지 5분 그 5분의 시간이 오늘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을 이야기하려고 이 부회장과 만난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2014년 9월 15일에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독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독대 시점이 대략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이것도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올 시간에 안 오니까 네.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있다라는 네. 취지를 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사실 변론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5분 동안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라는 것과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을 다 합의할 정도 시간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 그냥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면 이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5분 동안에 했다는 얘기가 승마협회 회장사 그러니까 맡아달라는 대한승마협회 건가요? 회장사 정유라 위해서요? 맡아달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가 이제 특검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현실적으로 의문이 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변론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방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제가 이래서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변론의 방식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네. 법률 비전문가로서 볼 때는요. 그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때 거기는 삼성이 주관사인가 그랬죠.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 5분 동안 만나면 처음 만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주도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해달라. 그런 격려만 해도 아마 5분쯤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르 K재단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했느냐. 이건 사실은 민간 주도로 하라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말하자면 돈은 민간이 되지만 국책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자신은 그게 법을 어긴다 그런 생각도 없이 아마 그렇게 주도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줄 측면도 근데 있죠. 사실 예. 5분 동안 네. 지시하면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변호인단이 할 일이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승마협회 회장사 맡아주세요 하면 12초 정도 네.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죠. 시간 쪽에서 정유라를 챙기신 거냐 아니면은 그 우연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정유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고 김종 전 차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이야기하라. 거의 검찰의 신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지 피고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헛갈릴 정도더라고요. 최순실 씨의 법정 태도 이 네. 부분은 뭐 이미 익히 보도된 바대로 글자 그대로 그 좀 시중의 말을 빌리면 오만방자 그 자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승철 씨도 그렇고 김종저 전 차관도 그렇고
이제 와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막 이제 그 검찰에서 물론 네. 특검 같은 수사에서 밝힌 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는 대로 다 토설을 하고 네.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이 행위 자체가 참 좀 비굴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살기 위한 거라 이런 측면을 네. 하나 우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유라는 정작 이 사건의 특혜의 가장 중심 인물이고 당사자입니다. 네. 정작 정유라는 한국에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네. 점입니다. 이 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하라고 하는 김종 전 차관이 대통령한테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고 들었다고 전하는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씨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언제 그런 말을 들었냐. 도쿄올림픽이면 2020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데인데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 행위와 행태도 문제고 이런 반박의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뇌물죄 문제에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데 네. 최순실 씨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게 이미 2015년에 이미 네. 알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부회장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를 2016년 들어와서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은 만들어낸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매우 의심 가는 대목이 부족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게 하는 대통령의 말을 만들어냈다고 최순실 씨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삼성은 매우 일찍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는 지금 오전 9시에서 10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유라가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결정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네.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송환 결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9일 됐거든요. 지금 올보르 관련 구치소에 수감이 네. 돼 있었던지. 근데 사실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구치소에 나와서 그냥 한국 가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네. 저기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국에서의 그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 쏘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심정으로 저기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덴마크 검찰은 보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지금 정유라의 변호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네. 사망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새로운 변호사가 지금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에게 요청을 한 건 한국의 정치 상황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나 지금 무언가 정유라를 어떻게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장기간 더 뭐 정유라의 송환 과정은 좀 지난한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순실 씨와 관계없이 시간은 속절없이 대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는데요. 요즘 뭐 쇼트트랙 선거라고 하지만 속칭 한 방에 간다.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모든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활을 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각.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고자 하는 로고송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인 엄지척 전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기호 1번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할래. 기호 2번 홍준표 당당하다 홍준표 지켜줘요 홍준표 2번 홍준표 홍준표 2번 한국당 2번 믿던 게 좋아 그게 홍준표니까. 유승민 기어 잡아 444 이제는 경제 걱정해야지. 우리
신상 좀 불러봐요. 노동이 단단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의 선택은 5번 심상정. 무엇보다 오늘 10시에 앉지도 못하고 자료도 못 본다고 하는 일명 스탠딩 토론이 있습니다. 오후에 모든 일정을 거의 전 후보가 비웠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는요. 호남을 갔는데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호남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요. 비빔밥 비비고 충장로 큰 거리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예. 근데 광주에서는 문재인, 대구에서는 안철수 환대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표, 영남에서 전략적 투표 어떻게 할 건가, 누구를 밀어줄 건가, 네. 과연 홍준표를 살려가지고 보수 정당의 뿌리를 남겨둘 것인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가 당선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남아 있고, 네. 호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의 경우는 문재인, 안철수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정권 개최이고 누가 더 바람직한가 어떻게 네. 보면 좀 느긋한 마음에서 바라보는데 2012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대선에 나왔을 때 90% 이상을 몰아주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뿌리가 확실히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호남 입장에서는 그 반문 정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호남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왔을 때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온 것 이상으로 지금 호남 또 광주에서는 저렇게 열광적인 어떤 뭐 아주 호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호남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이게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적어도 6대4. 네. 뭐 확실히 이긴다면 7대3 정도까지의 우세를 잡아야만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반반, 뭐 한 네. 55대 45만 혹시 앞서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호남 표심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뭐 TV 토론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걸 봐서 누가 확실히 밀어주는 게 당선이 확실하냐 그쪽에 더 포인트를 두면서 마음들을 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남이 중요하죠. 오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 호남에서 바로 치열한 전장을 펼칠 텐데 동교동계, 상도동계 무엇보다도 호남, 이 DJ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 원로 13분이 기자회견하고 바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런 상징성이 이제 그분들이 뭐 옛날 같이 상도동 그 동교동계가 그 호남에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장악력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요. 네. 다만 이 상징성은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구 동교동, 구 상도동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 지금 현 야당의 뿌리가 이제 광주다 이런 네. 점에서 보면. 거기다가 또 상도동까지 같이 이제 힘을 합치면 옛날에 그 양김의 지지 세력이 문재인 후보 측에 몰렸다.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상징성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아마 뼈아픈 그런 상황이죠. 네. 그 한쪽이라도 그 잡아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는 말이죠. 그 호남에서는 말하는 누가 두 분 다 이제 부산 출신이지만 누가 호남의 정치적 적자냐. 네. 아마 이런 것이 누가 그런 이미지를 더 줄 수 있냐에 따라서 호남의 지지 판도가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네. 호남의 적자 이 이미지를 누가 줄 수 있냐 그 전략적으로 아마 그걸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다 문재인 후보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죠. 동교동계 대다수 네. 그 주력들은 전부 국민의당에 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일부 세력들, 그 뭐 동교동계라기도 다 생각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일부가 오늘 문재인 대표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당적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원래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동교동 분들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원래 있었던 분들이고 또 동교동계. 현실적으로 김동영
전 의원도 지난 2012년 대선 때 뭐 문재인 대표를 열심히 도왔던 도왔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지지 선언을 한 것이죠. 네. 말씀하신 호남의 적자에 대해서 최근에 지지도 어느 정도 문재인 후보 자신감을 얻었는지 바로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는 듯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문재인,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5.18 때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광주 항쟁을 알리고 6월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히 이제 청년층 2030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입사 원서를 마감한 이후에 제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4일 날 마감을 했는데 11일에 제출해놓고서는 4로 이 막대기, 나무젓가락 같은 두 개의 숫자를 고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여전히 뭐 의혹입니다. 뭐 확인된 사실은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당시에 2006년 12월 6일이 원서 채용 접수 마감일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인 12월 11일 날 원서를 접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고 네. 그 10일을 나중에 문제가 되니 4로 바꿨다. 거기다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짝대기를 하나 그러면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응시원서 자체를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필적 감정까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관련 기관에서 다 폐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네. 아느냐.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 당일까지 이렇게 가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좀 아쉬운 게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할지가 저도 궁금한데 이 원서가 4일 날 됐는지 11일 날 됐는지 이게 조작됐는지 아닌지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사실 그게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아니죠. 듭니다. 원서 아니죠. 사진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어떻게 4로 변조한 거라고 했는지요? 네, 아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또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명명백백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건 뭐냐? 필적 감정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준용 씨가 나와서 필적을 감정을 해가지고 네.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을 받으면 돼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상득 씨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배다른 형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입술에서 그 DNA를 떼어가지고 그 감정을 하니까 친형제다. 이렇게 해서 네.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과거 이해창 총재 그 아들 문제도 병역 문제 그러고 하니까 어쨌든 그 직접 아들을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의혹 저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런 취업 비리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 후보 측으로서는 바람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필적 감정 그래 나와서 한번 해서 딱 필적 감정서가 나오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딸 문제도 뭐 재산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보니까 그거는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조금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뭐 특혜 취업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은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네.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네. 그리고 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이 설명을 안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공초 작대기 같은 그러니까 11이 저거를 4가 이제 됐다는 건. 저런 거는 사실 인터넷상에 한 10,000개 가까운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 응시 원서를 누가 저런 거를 빼내가지고 저런 거를 어떤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걸 아마 심재철 의원이 아마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를 국민의당이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거는 해명을 아무리 해도 확인이 현실적으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정보원이 자기 자체 규정에 의해서 네. 서류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정보원이 확인하면 가장 쉬운데 그렇지 고용정보원은 그 자료를 폐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그 별로 진전된 근거 있는 의혹도 아니고 문 후보 측에서는 또 열심히 나름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 차례 아마 그 보도된 바도 있고 팩트 체크라고 각 언론들이 네. 사실 뭐 여러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명이 안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감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거 끊임없이 저런 식으로 쟁점화돼서 가는 그래서 확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상당히 이게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그런데 정치 공세로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 대통령이 되면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후보 측이 진실을 말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든. 그렇다면 아까 저 고 교수 말씀처럼 그 본인이 나와서 필적을 해보면 그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걸 자꾸 안 하고 계속 주장만 나오니까 충분히 설명됐다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를 더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께. 왜냐하면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또 지난 2월에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고 그러나 또 이어서는 김정일의 의견 물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말이 바뀐 것 아니냐, 번복됐다라고 하면서 허위 논란을 바른정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의 말을 어느 한 부분만 똑 떼내서 보기보다는 네. 전후의 문장,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이 나온 부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얘기의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뭐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인데 네. 그 여러 명이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실장도 참석하고 국정원장도 참석하고 외교장관도 참석하고 그중에 한 명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인데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기억은 그 부분의 한 사람의 기억만 가지고는 그 의존해서 이렇게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머지 참석자들이 증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 결의안을 찬성하는 그 여부 문제를 북한에서 물어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문재인 후보도 처음에 물었을 때는 당연히 아니 그 한참 지난 거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기억을 다 해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확인되거나 그 당시 참석자들하고 확인했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얘기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니까 말이 이렇게 된 것이고 특히 네. 최근에 아마 4월 13일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 자료가 남아 있을 거다. 그 자료를 확인하면 쉽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좀 그 염두에 두고 이 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번에 이제 그 지난 2월이군요. 2월에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 때문에도 이게 조금 논란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깔끔한데 네. 그 사이에 북한은 이제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가진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또 마치 또 북에 이제 뭐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처럼 충분히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대북 관계, 안보관에 관련해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고 반대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되면 좋겠으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공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같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이 대선 끝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될 아킬레스건 중에 제가 하나가 짧게 한 말씀 될 더 수밖에 드릴게요. 없지 않나, 이게 이런 바른정당도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그 가지쳐서 나온 정당인데 네. 이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모두 기억하겠지만 이미 꺼냈지 않습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 냈을 때 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그런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 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설명을 쭉 했고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확인 10년 지난 거를 어떻게 기억을 완벽하게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듯이 네. 하면 그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면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네. 제기하는 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이제 오늘 검찰 고발까지 강행을 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 입장 말씀해 주시면 고생하셨어요. 잠시 후에 또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공격의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TV토론과 관련해서 지금 일제히 각 후보들이 속칭 열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는 그동안의 잔실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소개해드리면서요. 그 뒤에 홍준표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수원 거쳐서 아닙니다. 대전 거쳐서 이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도 정권 교체의 태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을 부패한 보수로 매도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워낙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 두지 말자라고 하는 각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보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오늘 안보 독트린이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영남구에 나는 진짜 보수, 친북 좌파는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오늘 홍 후보의 발언을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일단 위장 안보 속지 말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약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정은 대통령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공박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의 이런 거친 입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또 그쪽 지지자들은 사이다 발언이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하게 거침없이 또 속마음을 이렇게 뭐 좀 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당근으로 뭐 이렇게 감싸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홍사이다라고 쓰여진 음료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네. 뭐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그러한 언행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상식과 합리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인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지금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갔던 보수표를 어떻게든 찾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많이 두들겼습니다. 말하자면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 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보수표들이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보수표들이 안철수 후보로 갔기 때문에 최근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타켓을 맞추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안보 문제 이것을 하나의 가장 앞장 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삼아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안보 독트린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시원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자라고 하는 방송 광고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몰고 가야 되냐면 보수 대 진보 이 구도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진보 대 진보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 구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너무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홍준표 부인까지 나서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던데.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종전식으로 그 말하자면 뭐 4대 4대 2라든지 여하튼 보수 세력이 그 정도로 깔고 앉은 그 보수표가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보수가 완전히 지리멸렬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분들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수표가 숨은 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홍준표 지사 후보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옛날에 그 잠자코 있는 샤이 보수, 뭐 말 안 하고 있는 보수, 이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면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엉터리다.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따로 있다. 우리가 해보니까 다르더라. 우리는 벌써 20% 넘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 20% 넘어섰다는 바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걸리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건데 그래서 뭐 그건 좋은데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너무 노골적으로 또 비신사적으로 이렇게 네. 공격해대는 것은 글쎄 트럼프 흉내를 낸다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한국에는 또 한국의 정서가 있으니까. 예. 무엇보다도 본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취지에서요. 보수 그리고 안보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보도에서는 호남보다 대구에서 더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말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붙으면 이기려는 자가 이긴다.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북좌파 1중대, 2중대가 1, 2등 하는 무슨 이런 대선이 있습니까? 근데 20일이나 하는 거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파도가 칩니다. 한두 번 파도가 치기 때문에 내가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두근두근 대한민국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이 대구의 서문시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움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특히 어제 홍준표 후보가 북한의 선전 매체가 문재인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를 견제했다는 것 때문에요. 더더욱이 안보 이슈를 노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대구라는 점을 각별히 의식해서 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어제는 그야말로 뭐 전부 홍준표 후보는 뭐 문재인 찍으면 뭐 문재인 대통령 되면 뭐 김정은 되는 거하고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말을 하고 또 어제 또 재밌는 것은 안철수 후보도 이게 대구 내려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저녁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한 방송사의 인터뷰 나가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당선되면은 뭐 김정은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적응 맥락이 사실은 손학규 위원장이나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마치 무슨 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이 마치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취약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과 맥락을 한다는 게 보고 있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건 정말로 새누리당 계열의 지금 정당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별로 맥락이 다르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표를 의식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어서 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그 새누리당의 후신인 정당들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예전에 더 씌워졌던 색깔놀이라든가 이런 그 종북 프레임에 뭐 우회적 효과를 좀 거두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당이나 그 안철수 후보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 얘기를 좀 세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런데요,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 교수님 말씀이 거기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저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과거에 같이 당대표 했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입장이나 이제 이 말씀은 뭐 저도 그 수긍이가 되는데 다만 문제는 안철수 후보 뭐 손학규 전 대표뿐 아니라 모든 후보가 보수 측의 후보들도 바로 문재인 후보의 그런 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런 점을 공격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서 대북 인식이라든지 자신의 안보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사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한 번도 분명하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모하게 이게 뭐냐면 모호하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글쎄 저 본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그 선거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만약에 저런 말씀을 이제 제압하려면 내가 어떤 것 하는 걸 분명하게 쉬운 말로 국민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셔야 바로 저런 식의 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지금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자 후보 토론 4월 13일 날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문 후보가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고 수많은 토론회와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하고 한 언론사의 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보, 남북관계 가장 잘할 후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높게 문재인 후보를 한 거는 우리가 조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인데 격차가 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안보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낮은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색깔로 무슨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 안 속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자기 지지층을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 선거공학적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속 맞는데 속고 안 속고 차원은 아니죠. 속고 안 속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는 사실은 그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TV 토론 때 유승민 또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TV 토론 누가 잘했느냐 하면은 저 꼴찌로 나와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후보들 간에도 잘했다. 왜 그러냐? 그건 그냥 지지율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다만 뭐 문재인 후보가 뭐 특전사까지 다 나오시고 뭐 그동안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월남하신 세대니까 무슨 안보관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저 마크 부통령 미국 부통령 왔을 때 그 백악관 그 수행하던 어떤 관계자가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커버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니 이렇게 설명을 뭐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좀 의구심이랄까 진짜 속마음이냐 엊그제까지 적폐청산하더니 느닷없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던 통합적으로 가니까 과연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적폐청산이라든가 국가 대청소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략상 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속마음을 감추고 그러면 또 득표를 위해서 통합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준다는 그런 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5시 반이니까요. 앞으로 4시간 반 뒤에는 토론
특히 스탠딩 토론이라는 데에서 그동안 토론의 모범생처럼 잘하는 분이라고 여겨졌었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지금 토론을 준비 중인데 오늘 어떻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론을 준비 아직 큐시트도 못 받고요. 예, 아직 전혀 준비 못했는데 오후에 좀 보고 가죠. 예. 형식이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뭐 그러죠 뭐. 예, 편하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일 신경 쓰는 후보 있다고? 신경 쓰는 후보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아직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마음 안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TV 토론 꼼꼼히 챙겨보면서 누가 확실히 대한민국 개혁할 수 있나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다른 후보들은 당내 경선 때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본선에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저도 세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려가는 후보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가 당 안에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요. 이제 워낙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는 긴축해야 된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이제 딸 유담 씨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아들의 지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곧 개봉박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쿠터까지 나왔던 이 후보, 가족들까지 발벗고 뛰는 이 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실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 TV 토론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여론조사하면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잘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지지율에 그게 반영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문제로 결국 돈 문제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선거 비용 뭐 물론 지금 유승민 후보는 완주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당내 분위기는 그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그 몇십억 뭐 많으면 지금 뭐 509억까지가 이제 선거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네. 바른정당은 좀 많이 줄여서 하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줄여도 그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또 원래 보통 이제 유세 차량을 만들잖아요. 네.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앰프도 달고 뭐 스크린도 달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전동 스쿠터 비슷한 거를 개조해서 이제 뭐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들이 막 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사실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게 또 유승민 후보의 그 따님이죠. 네. 국민 장인이라는 또 별명을 얻었었는데 지금 그래서 유세차 대신 저런 저런 자전거 거죠, 같은 거. 스쿠터를 타고 스쿠터에다가 다녔잖아요. 뒤에 이렇게 번호만 나오게 하는 건데요. 네. 유담 씨가 이제 저기 시험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나 봅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 날부터 이제 적조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당내에서 이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지지자가 늘어야 되는데 며느리값만 든다는 또 얘기를 한 번에 좀 웃음을 줬네요. 네. 근데 그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가족이니까 또 네. 아버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저렇게 응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는 사실 유승민 후보로서 뭐 크게 답답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 보조금 나왔잖아요. 그 네. 63억인가 나왔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만 쓰면 되거든요. 그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면 그 한도 내에서 스쿠터 타고 다니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건 여하튼 그 한도 내에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에서는 문제지. 당에서 볼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다가 이제 후보가 계속 저렇게 완주하려고 하면 우리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아마 이게 때문에 당내에서 당의 일각에서 아마 그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유승민 후보로서 가장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네. 후보를 보면 과거에나 뭐 진보 정당이니까 사실은 자신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분이야 뭐 당연히 끝까지 완주하겠죠. 근데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완주하면 될 거고 돈 생긴 대로 완주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군소 후보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뭐 돈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인천 생각이 상륙작전 포스터 바른정당에서 나와서 참 웅장하고 거대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거 보였습니다만 이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나중에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옆에서 근데 잡아당기는 당내 의견은 어떻게 그런 게 받아들여야 있긴 할 될까요? 텐데 아마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이 이제 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509억이 법정 선거 비용인데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이 300억 이상의 홍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홍보 비용이 네. 그만큼 큰데
TV 광고라든가 뭐 유세 차량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포털의 광고라든가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네. 의구심이 좀 있으실 텐데, 근데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100억 안에서 해결을 해보겠다 그랬고 국고 보조 받은 63억 있고 아마 배수진을 치고 네. 거의 뭐 파부 침주라 그러나요? 솥단지 깨고 아마 배에 뭐 물에 엎어버리는 상태로 비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분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까지 완주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네. 아마 오늘 KBS TV 토론이 아마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네. 해보고 두 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잘하게 되면 아마 아무래도 이게 표심률을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해보게 되고요.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잘하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이미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네. 유승민 후보도 크지는 않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서 아마 이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면 TV 토론을 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하고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이 한 10여 명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 33명 중에서 한 20여 명은 다른 그 좀 생각이 다른 의원들 같은데 이 분들의 입장은 대선 이유를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렇죠. 없어서 지금 그런다기보다는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뭐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참 선거 후를 걱정하는 의원들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심려가 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여기서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